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영상은 아마 여러 개 시리즈로 잘라서 나갈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했던 이제 자활연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그런 AX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AI로 일의 부담을 줄이는 스마트워크 기초라는 제목으로 이제 AI에 대한 기본적인 좀 내용들을 다루는 세미나를 했었고요. 이것들을 한번 다시 이제 정리할 겸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에 마지막으로 했었고요. 당연히 이제 내용이 앞으로 업데이트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실시간으로 했었던 내용들이긴 한데 온라인 줌으로 했었고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에 올라가는 영상, 편집 이후의 영상은 그것들 뭐 약간 실습에서 아쉬웠던 부분, 요거는 좀 넣었으면은 좋았겠다 하는 부분들을 넣거나, 영상으로는 담기 어려운 부분들을 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교육을 준비할 때 이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제 AI를 활용하는 단계가 6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거를 AI 써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AI를 사용하는 단계는 크게 6개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오른쪽부터 보셔야 돼요. 1번 AI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고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워낙 뭐 주식이든 뉴스든 AI와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AI를 못 들어본 사람들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는 자연인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여전히 AI를 이제 못 써봤거나 안 써봤거나 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AI를 써본 정도, 그러니까 써보긴 했는데 경험이라고 표현했죠. 써보긴 했는데 막 본격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찍먹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AI를 그냥 한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재미삼아 한번 써봤다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AI 입문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AI,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AI라고 하는 거는 물론 원래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생성형 AI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이제 AI라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원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요거를 편의상 AI라고 표현할 겁니다. 어쨌든 AI 입문은 AI 서비스들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들을 몇 가지 써보고 혹은 뭐 무료 요금제로 가입을 해서 가끔씩 쓰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이제 AI 활용이라고 했는데 AI의 여러 기능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좁을 것 같기도 하고 문제 해결이라고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단계를 문제 활용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쪽으로는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AI 개발 단계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내가 AI를 잘 쓰는 것을 넘어서, 대체로 이제 개발할 정도면 활용을 하겠죠. 근데 AI를 내가 잘 쓰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도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일종의 서비스나 혹은 프로덕트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통 이제 이쪽부터 이제 AI 전문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연구자는 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AI 모델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연구소나 대학원에 있는 스님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이쪽이 이렇게 6개로 나눠봤는데 저는 뭐냐? 네, 저는 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6단계로 나눴는데 요 교육 자율연수원에서 했던 요 교육의 목표 자체는, 자, 요쪽 AI 미경험자, AI 경험자 혹은 AI 입문자를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화살표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로 가이드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사람마다 이 강의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거의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반대로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감안하셔서 이런 것들의 그 교육의 흐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전 질문이 있었긴 했는데 요거는 생략할 거고요. 목차는 크게 이제 요 교육을 같이 기획했던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런 5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표현을 하면은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로는 AI, 그러니까 생성형 AI죠. 이론이나 아니면 뭐 배경, 맥락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쪽부터가 좀 아마 재미가 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AI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AI 서비스에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가, 그 다음에 사용법, 이런 것들을 쓴다 하는 것들을 설명했고, 요거 마크는 중간에 아마 이게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이때 밥 먹고 오세요 라고 쓸 겁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AI 활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것을 목표로 만들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활 업무라는 것을 기준으로 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한정해서 실습하는 것들을 연습을 했습니다. 자활 사업 안내로 활용한 AI 실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마 이제 많은 스님들이 자활 업무를 하시는 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요런 것도 이렇게 써볼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례 공유, 아이디어 정리라고 했는데, 그냥 뭐 Q&A라든가 이런 질문 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서 아마 이 부분은 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패들렛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썼어요. 질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 패들렛을 하진 않을 거고요. 만약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여쭤봐 주시면 제가 기회가 생기는 대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일단은 실습을 몇 가지 했어요. 근데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여기 시리즈에서는. 그래서 얘네들 아마 따로따로 나눠서 보지 않을까 싶고요. 요거는 이제 그 교육할 당시에 썼었던 참고 자료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셔도 되고요. 공개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고요. 강의 자료 허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습에 쓰이는 그런 몇 가지 PDF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여기 클릭해서 선생님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놓은 거였고, 뭐 주요 링크 패들렛, GPT, 클로드, 알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패들렛은 접속이 안 될 겁니다. 제가 패들렛 페이지 지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요 링크들 이런 것들이 있고, 실습하면서 썼던 프롬프트들을 저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어렵거나 혹은 타이핑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복사해서 쓰셔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요거 교육에서는 제가 크게 3가지 정도의 AI 서비스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챗 GPT를 다뤘고요. 당연하게도 계정하고 로그인이 있어야 되고, GPT 데스크톱이 있는데 이건 옵셔널이라고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 안 했습니다. 이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클로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근데 클로드 코드는 아닙니다. 왜냐면 클로드 코드는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개발을 할 수 있다면은 좋았겠지만 개발까지 다루면서 AI를 하는 건 너무 멀리 갔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루진 않았고요. 클로드 AI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웹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설명을 했고, 클로드 코워크 정도만 간단하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클로드 계정도 생성하고 로그인 정도 해두시면은 실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로 원래는 GPT 나왔고 클로드 나왔고 하면 당연히 제미나이가 나와야겠죠. 근데 제미나이는 이제 이후에 교육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제미나이 대신에 제가 또 굉장히 또 재밌게 봤던 툴 중에 알트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다행히 얘는 별도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아마 얘는 이 영상 시리즈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생성형 AI의 이해와 안전한 활용이라고 해서 이론, 배경, 맥락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은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열심히 챗GPT 로고다라고 정문화도 잘 답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AI 서비스의 일종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AI다. 그러니까 AI가 뭐냐라고 하면 GPT 아니야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AI는 엄밀히 말하면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인공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줄여서 AI라고 하는데, AI는 엄밀히 말하면 또 이론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CS 하시는 분들이나 통계하시는 분들이나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AI를 연구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요 GPT는 AI예요라고 하는 거는 AI, 엄밀히는 또 그 중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성형 AI가 뭐냐 이런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생성형 AI는 또 사전적 정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을 인식해서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결과를 생성하는 기술. 벌써부터 이제 숨이 막히죠. 그래서 요것을 완벽하게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어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 패턴, 인식, 그 다음에 뭐 결과, 생성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통계라거나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혹은 그 외에도 온갖 복잡한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물론 누군가는 할 일이지만 AI를 어떻게 잘 쓰는 게 더 궁금한 사람들한테는 이론은 조금 우선순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 복잡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생성형 AI는 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과거의 기록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학습해서 어떻게 학습하느냐? 어떻게 학습하느냐 알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앞에서 봤던 AI 연구자들 있죠. 그 연구원들이 열심히 학습을 시켰다라고 패스하는 겁니다. 학습을 한 다음에
얘가 가장 중요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답변을 내는 건데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이것으로 시작이 되고 해결이 되는데 굉장히 정답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정답에 가깝긴 해요. 엄청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얘가 정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냈는데 정답 같지만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검토하지 않고 정답이 아닌데 정답인 것처럼 썼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이제만 하면 뉴스에서 종종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조금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했던 게 AI 쓰는 거 어떻게 잘 쓰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검토, 혹은 이제 AI가 만든 거를 내가 확인하지 않고 완전히 대체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에다가 보조할 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AI를 어떻게 쓰느냐, 이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자, AI 쓰는 방법은 물론 굉장히 또 다양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몇 가지만 좀 대표적인 것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GPT를 기준으로 각 AI별로 이제 서비스가 많은 경우 웹페이지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챗GPT는 그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사파리 이런 데다가 chat.com이라고 입력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메신저, 카톡 이런 거 하듯이, 사람들하고 하듯이 AI한테 뭔가를 물어보거나 뭐뭐 해줘 라고 하는 기능을 요청하는 단계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크기를 굉장히 조금 크게 했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정말 별을 1000개를 줘도 아깝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 슬라이드도 잠깐 얘기했지만 AI가 앞에서 우리가 물어보거나 요청했을 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쓰면은 어떻게 된다? 안 됩니다. 왜냐? 정답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종 있어요. 그래서 AI가 생성한 결과가 이게 단순히 맥락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걸 떠나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고, 검토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AI가 만들어준 결과를 사용하면 된다, 이런 흐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GPT를 가지고 제가 예시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일하는 고양이. 저 이거 피규어도 선물 받았거든요. 잘 만족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 캐릭터라고 생각해주세요. 제가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활 사업이 뭐야? 자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은 AI가 이제 하나의 예시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자활 사업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따뜻하고 실질적인 복지제도예요. 단순히 현금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 일할 기회와 기술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슬라이드 구조상 잘랐습니다. 자, 근데 얘가 이 간단한 물어보고 답변이 나오는 과정, 요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요 검토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조금 더 풀어보면은, 자, 과연 이 GPT는 내가 자활 사업이라고 물어봤는데 요런 답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요거를 봅시다. 여기 링크가 아마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페이지의 내용이 요거예요. 얘가 뭐냐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서 올려둔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활 근로 사업이 뭐다, 자활의 탄탄한 마중물이고 유형이 뭐고, 어쨌든 뭔가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 GPT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웹페이지, 책, 그 다음에 그 영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학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는 대학교 수업 과정입니다. 대학원 수업 과정이고 이건 패스합니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자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하면은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들과 참고를 해서, 자활 사업은 예전에 내가 공부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를 가지고 이제 패턴을 인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흐름은 자활 사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자활 사업에 대해 설명해줘라고 물어보는 질문, 요청, 요 내용을 조금 있어 보이게 프롬프트, 영어로는 프롬프트 이렇게 쓰고, 가끔 이제 포트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AI는 프롬프트가 오면은 프롬프트를 이제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 과거의 기록이라고 저는 표현했었고, 웹페이지,
책, 이미지, 그다음에 영상 이런 온갖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내는 결과물, 생성해내는 뭐 요청, 기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리스폰스라고 하고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얘는 영어로 쓰면 이렇게 리스폰스, 응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AI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동시에 많은 문제가 여기서 또 시작이 돼요. AI를 어떻게, 뭐 그거는 기회가 되면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AI 구조적 한계를 몇 가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프롬프트를 이제 사용자가, 제 유저라고 쓸게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AI는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하고 검색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막 생성을 해서 리스폰스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4번 검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구조랑 사용 단계를 이렇게 이미지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만약에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줍니다. 뭔가를 물어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관련해서 학습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2028년,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28년 5월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영상 찍는 시점은 26년 5월인데 모르죠. 예, 이거를 아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그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다, 점쟁이 호소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 말고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거는 AI가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학습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데이터를 참고해서 리스폰스를 만들어내는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중에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요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만들어내지만 낮은 확률로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소한 문제로는 프롬프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똑같이 말을 해도 이제 저는 이제 보통 개떡에 만족하는 편인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AI한테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주었는데 그 프롬프트에 우리가 요청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사용자가 그 의도를 제대로 프롬프트에 담아서 전하지 못했다라는 문장을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가 AI한테 어떻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했다라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를 있어 보이게 프롬프트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잠깐 다뤄볼 건데 이것도 좀 변화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소한 문제인데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AI랑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AI는 사용자가 처음 물어봤던 프롬프트, 색깔을 칠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리스폰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프롬프트를 요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AI가 작동하는 방식 중에 많은 부분이 요 앞에서 내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그리고 AI는 그때 뭐라고 답변했는지 요 맥락들을 계속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너무 많은 대화가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사람도 너무 대화가 길어지고 하면 이제 자꾸 까먹고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 번에 AI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의 제한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콘텍스트 윈도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맥락의 창이란 뜻이에요. 이 창, 파란색으로 칠하면은 왜 창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있는데 만약에 얘를 넘어가게 되면은 앞에 내용이 잘려서 뒤에 내용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대화가 누적되는 경우 AI가 좀 멍청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왜 쓰느냐? 네, 좋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장단점도 슬라이드에 담아놨습니다. 자, AI 장점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제일 무난하게 많이 쓰는 거고, 자, 뭔가를 물어보면은 프롬프트로 물어보면은 원래는 예전에 우리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구글링 혹은 뭐 네이버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정보를 검색을 해야 됐습니다. 정보를 검색을 하고 나온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듬어서 이해해야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AI는 이미 이 정보들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요약해서 생성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굉장히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정보 제공을 한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창의적인은 아닙니다. 대신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냐? 창의적인 것 같은. 왜 그럴까요? AI가 동작하는 방식은 이전에 있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AI가 만들어낸 모든 것은, 거의 모든 것은
다 세상 어딘가에 이미 비슷한 형태로 존재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창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사용자, 내가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약간 이런 겁니다. AI한테 창업 아이디어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무인 라면 가게를 하세요. 이런 답변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와, 난 그거 생각도 못했는데 대단하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는 내가 생각을 못한 거지 다른 누군가가 그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에 뭐 글을 올렸든 자료가 있든 할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한 거여서 무인 라면 가게를 만들어줬다. 답변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것 같은 아이디어 제안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 학습 및 요약은 아무래도 제가 학교에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했고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AI가 주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정보 제공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 다음에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언어 변환이나 표현 같은 경우는 사실 입력과 아웃풋이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정해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AI가 잘한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AI의 장점만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일단은 전문 지식, 특정 지식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 있는데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실 검증의 필요성. 이건 맞습니다. 네. 왜냐? 정답 같은 답을 만들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AI는 결국 얘네가 작동하는 방식은 제가 대학교 수업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나 감정 이런 것들 가지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감정적인 판단, 너무 이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들 혹은 자체 의사결정이 안 된다 하는 단점이 예전엔 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 물론 장점은 이거 말고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례를 다 답기는 좀 그래서 넣어놨고요. 단점은 전문 특정 지식은 놀랍게도 새로운 전문 지식을 AI 연구자들이 열심히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지간하면은 전문 지식도 있어요. 사실 검증의 필요성이 여전히 있고 감정적 판단, 자체 의사결정도 됩니다. 요거를 이제 최근에 자체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자체 의사결정, 자체 실행, 검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AI 에이전트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판단, 이거는 저는 아직도 무슨 맥락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AI들 중에서 소개하는 글에 따뜻하고 감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하는 AI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굉장히 차갑게 답을 했어야 되지만 그랬구나 약간 이런 공감 같은 것도 잘 해준다 하는 배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요즘엔 기능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 비용과 리소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예를 들면 뭐 AI 서비스를 사용하기 쓰는 코스트도 될 수 있겠고요. 혹은 AI 모델을 운영하거나 학습시키거나 하기 위해서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소모합니다. 정말로 엄청 많이 소모를 합니다. 전기만 소모하냐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물도 엄청 많이 소모를 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온갖 것들을 다 소모를 합니다. 비용과 리소스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애초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막 삼성닉스 혹은 뭐 AI 관련 주식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 이유가 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뭐가 있냐? 보안 문제입니다. 우리가 AI에 입력하는 것들이 잘못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AI가 원리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나중에 GPT 같은 데서 보겠지만 우리가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입력하는 것, 그 다음에 입력을 했을 때 AI가 냈던 답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AI가 새롭게 학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AI를 오남용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AI 의존성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시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전 이게 예전에 엄청나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은 GPT를 예로 들면은 계속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은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갑자기 이제 오픈 AI가 혹은 GPT뿐만 아니라 다른 AI도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GPT의 기본 단가를 이제 무료로 제공도 안 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렇게 쓰면 되나? 1,000만 원으로 올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많은 경우 이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확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I를 써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일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못 쓴다라고 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기업 단위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존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혹은 뭐 다른 맥락으로는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AI를 굉장히 잘 씁니다. 저보다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AI랑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똑똑한데 시험에서 이제 AI를 못 쓰니까 그 경우에는 좀 이상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미국에서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연구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존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또 요거를 정부에서 또 미리
좀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칸이 작긴 한데 소버린 AI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AI를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GPT나 혹은 뭐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AI 말고도 얘네 갑자기 비용 올려서 혹은 못 쓰게 되는 정치 외교적 이유로 못 쓰게 되는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엑사원 혹은 카나나 혹은 뭐 도파모라고 해서 회사들 몇 개 뽑아가지고 우리나라 자체 AI 만들어라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대비한 이유가 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지금은 문제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제 또 인류가 앞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열심히 요 사실 검증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활용 사례를 좀 더 넣어놨고 학습, 교육, 보조, 창작, 심지어 글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고 그래서 뭐 웹툰, 웹소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는 고객 지원 및 자동화라고 했는데 요거는 챗봇입니다. 챗봇이고 그다음에 개발 및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사람도 있고 데이터 분석, 이것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학부생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주니어 2, 3년차급으로는 하는 것 같아요. 번역 언어 지원, 개인 생산성 향상 가능하고 앞에서 제가 전문 지식이 예전에 없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관리 상담 보조, 이거 의료죠. 의료도 전문직인데 이것도 이론상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이제 한 번 실수를 내면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도로만 저는 알고 있고 어쨌든 법, 뭐 의료, 심지어 오늘 자주 나오는 요즘 자주 보이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회계사 혹은 변호사들이 원래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신입이 되면은 회사에 가서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트레이닝을 하면서 연차를 쌓고 주니어에서 시니어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변호사나 회계사를 굴리는 회사에서 더 이상 요 신입들을 안 뽑는 겁니다. 왜요? 신입들 굴리는 것보다 AI가 전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싸다. 그래서 그냥 주니어 2-3명 고용할 바에 그냥 AI 하나 해서 시니어 때 붙이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지식도 잘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했고 다만 이제 이 교육을 할 때는 그 자활 선생님들 얘기했기 때문에 자활 현장의 AI를 제가 조금 몇 개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활 현장의 AI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게 사회복지로 가면은 조금 더 예시가 많습니다만 제가 사회복지랑 자활이 미세하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활로 예시를 좀 한정했고요. 제가 봤더니 이제 올해 2월에 김해시에서 AI가 자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시가 있고 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구라든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위 이런 단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자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들이 있을 텐데 이 회사들이 각각 이제 뭐 홈페이지라거나 SNS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원래 그러니까 우리 일반 회사들도 운영하는 것처럼 이런 브랜딩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AI를 활용해가지고 자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요 기업들별로 기업 로고도 만들어주고 로고 심볼 똑같은 거 같죠? 심볼도 만들어주고 슬로건, 홈페이지 개발도 해주고 마케팅 자료도 제작을 해줘서 굉장히 좋았다 하는 사례가 여기 예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사례로는 자활복지개발원 제가 요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한 2년쯤 전에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책이 공고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요거에 대상이 되는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혹은 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문의를 하겠죠. 근데 이거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상상입니다. 실제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관련된 당연히 자료나 가이드라인, 기준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이걸 토대로 나중에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은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챗봇한테 물어보고 챗봇이 답변을 주고 그러면은 상당히 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80-20. 80만큼의 문제는 AI로도 해결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는 것들은 이제 그때 담당자한테 물어보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 챗봇 서비스를 운영을 했고 자주 물어보는 것들은 챗봇 상담으로 해결이 되고 혹은 어떤 것들을 물어봤는가 로그 활용을 해서 점점 더 늘린다. 챗봇에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물어보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했겠죠. 분석을 해서 이후에 이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했다.
라고 하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담당자가 항상 고생할 필요 없이 챗봇은 그냥 서버 올려두고 진행만 유지만 시켜두면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뉴스가 있으니까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활 현장에서는 이런 예시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자활 선생님들 꼭 이런 예시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AI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공공복지 현장이라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힌 겁니다. 자활에서. 자, 작년에는 자, AI 리터러시 라고 하는 강의를 또 자활 선생님들이 했습니다.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는 굉장히 이제 미쳐가지고 제가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 무슨 사람이냐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AI 이론을 얘기를 하고 실습은 굉장히 조금 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때만 해도 제가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AI 사용은 선생님들, AI 사용은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조금 단점을 고려하더라도 장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해보고, 사용을 하면은 AI 기능이나 AI 활용 이런 것에 익숙해질 텐데, 사용에 익숙해지면은 그때 업무에 응용하시는 것을 권장한다. 딱 작년에 했던 요 슬라이드입니다. 요런 톤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톤이 더 올라갔어요. 선생님들, AI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톤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AI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합니다. 이게 원래는 첫 번째가 될 뻔했는데 정치 여러 가지 관계상 이제 좀 밀리고, 그 밀리는 동안 유럽에서 먼저 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했다. 그런 뉴스를 어디서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AI 기본법을 시행을 했고 지금 적용 중입니다, 선생님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엄밀히 말하면 AI 기본법의 플레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고, 올해 1월부터, 이게 아마 작년에 이제 발의라고 하나? 아무튼 뭐 등록 이런 것을 하고 이제 유예 기간을 주고 올해부터 시작하다 딱딱딱 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면은 그거는 선생님들 AI도 틀린 얘기를 할 수 있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저도 진짜 같지만 진짜 같지 않은 가짜인 정보를 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항상 이거는 자세하지 않다 하는 것들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이 AI 기본법의 페이지는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 AI 기본법 혹은 뭐 인공지능 발전과 어쩌고 법 혹은 여기 링크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법의 그 원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또 AI에 대해 제가 정리를 시켰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나라,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AI를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특히 이제 관리한다를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AI 사용할 때 안전하게 써라, 투명하게 써라, 신뢰성 있게 써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예 법으로 명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는 요 링크에 들어와서 법 원문 페이지를 설명하지 않을 거고 슬라이드로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AI 기본법은 크게 1, 2, 3, 4, 5,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1장은 이제 요 법에서 어떤 단어들을 쓸 건데 그 법의 용어는 뭐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하는 게 1장이고요. 그래서 몰라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법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 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마찬가지로 몰라도 됩니다. 자, 3장은 이제 앞에서 나라, 정부 차원에서 AI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건데, 당연히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운영하겠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제가 추가로 언급을 했던 부분은, 자, 3장 2절 16조 여기 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제가 짧게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기관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할 때 앞으로 국가기관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제품을 사야 될 때 그냥 제품이 있고 AI가 들어간 제품, 사실 인공지능 제품의 정의가 뭐냐라고 또 봐야겠지만 어쨌든 AI 기능이 있는 제품, AI를 활용한 제품이 있는 경우 그거를 우선으로 써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추가로 이제 AI 제품을 써가지고 나라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공무원 탓이냐, 그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하는 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요게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푸시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거를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이제 유일하게 요 법에서 벌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벌금 과태료 비슷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 사업자, 이 정의가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법을 해설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요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좀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들을 몇 개 달아두긴 했는데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해한 건 뭐냐, 우리가 AI를 써가지고 뭔가 일을 할 건데 사람의 개입 없이 온전히 AI로만 자동화를 돌려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반드시 그 대상자에게 우리가 AI를 써서 이걸 한다라는 걸 고지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은 자활업은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 보면 인사팀이 있죠. 인사팀이 이제 AI를 가지고 서류 지원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HR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로는 AI를 쓰지 않고 사람이 수작업으로 검토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해당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AI를 쓰는데 보조 역할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하면은 짝평가를 하고 정리해서 요렇게 됩니다라고 요약을 해주면은 그걸 이제 사람이 검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가 이제 세모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AI인데 완전 자동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검토를 하지 않고, 물론 AI 시스템 만들 때 검토를 하겠지만 검토를 하지 않고 AI가 만들어낸 결과를 바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결과 사용. 자, 요렇게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얘는 AI를 안 쓰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텐데, 자, 이 경우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AI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이 서비스나 혹은 우리의 채용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어렵고 이견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AI로 어떤 이미지 만들어서 업무 써도 되나요? 그거 오케이입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AI로 사업 기획해도 되나요?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사람의 개입 없이 우리가 뭐 자활 근로자들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런 것들을 배치한 HR 업무랑 되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AI로만 완전히 자동 배치한다라고 하면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활 근로자를 배치할 때 AI로 할 거다라는 것을 고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벌금이 아마 얼마였지? 뭐 30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님들이 AI에 굉장히 많은 힘을 주고 있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앞에서 봤지만 AI 많이 써라. AI 근데 잘못 쓰면은 악용하면은 이놈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예 법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활 업무가 약간 그 정부기관과 좀 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부기관 소속은 아닌데 공공기관처럼 좀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AI를 조금 익숙해져서 더 업무에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AI 어떻게 써야 되는가? 약간 AI 윤리나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냐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왜냐면 이미 좋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나라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는 걸 권장하고요. 자, 요 인공지능 윤리 소통 채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만든 거고요. 여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아마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AI 윤리가 뭐고 윤리 기준 자율 점검표가 있고 교육 이런 것도 있다 라고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윤리 기준을 이제 10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씩 뜯어보면은 당연한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쓸 때는 나쁘게 쓰지 마라, 테러 하려고 쓰지 마라,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써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데이터 악용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들이 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고 프라이버시 보호하고 다양성 존중은 이제 이따가 안 까먹으면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해하게 써야 된다, 그다음에 공공에게 이득이 되게 써라, 뭐 연대 데이터 관리 잘해라, AI 잘못 쓰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안전하게 써라, 투명하게 써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어서 다양성 존중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별도의 슬라이드로 만들어뒀습니다. 자, AI를 우리가 운영하고 뭐 개발하고 서비스로 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보면은 인공지능 및 개발 활용,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사용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 지역, 인종, 종교, 국가 등 이제 개인의 특성에 따른 그런 편향과 차별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근데 보통 의도하지 않았겠죠.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편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컴파스라고 했던 예시보다 조금 더 이제 좋은 예시를 제가 기억나는 거를 일단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 아마존이었을 거예요. 아마존인데 아마존에서 몇 년 전에 그런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했었던 AI HR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원래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모든 서류 다 보고 서류 통과하고 면접하고 이러한 과정을 쭉 거쳐야 될 건데 여기다가 이제 AI로 1차 필터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결과가 생깁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냐? 백인, 화이트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당연히 요 AI HR 시스템은 데이터를 가지고 합성을 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기존에 아마존에서 일했던 직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뭐 어떤 학력,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성별, 인종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제 이 사람은 들어왔다, 혹은 들어오지 못했다, 들어왔으면 얼마나 일을 잘했다, 혹은 뭐 몇 년 일하다가 나왔다 이런 정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더니 결과적으로 뭐 우연인지 의도된 건지는 저는 알 수 없겠죠. 근데 봤더니 대체로 이 데이터에는 여기서 말했던 백인 남성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I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새로운 임의의 데이터, 새로운 지원자 왔을 때 백인 남성인 경우 가산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주면은 적어도 이전의 패턴대로 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 생겨가지고 아마존 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하고 뭐 사람이 검토하게 바뀌었는지 뭐 AI 시스템을 다시 만들게 바뀌었던지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거를 예시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제 AI 서비스를 운영하고의 모델의 데이터를 놓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편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차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검토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양성 존중이고, 또 하나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편향과 차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AI 서비스나 모바일이나 이런 디바이스, IT 장비에 조금 더 접근성이 좋다 보니 똑같이 AI 서비스를 만들어도 누구는 잘 쓰고 누구는 못 쓰는 것이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아마 제가 찾아봤을 때 요 네이버 AI 랩에서 발표하시는 이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뭐 이런 AI를 할 건데 점점 더 이제 젊은 일반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어린이, 환자, 노인, 장애인 등등의 소외된 사용자분들에게도 AI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이미지를 넣어왔습니다. 예, 그 외로는 이제 뭐 프라이버시 보호,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쓰는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 이건 너무 꼭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요거를 빼고 쓰더라도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에서만 써야 된다. 목적외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요건 아마 우리처럼 AI 쓰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AI 서비스 혹은 AI를 활용한 기능,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이제 분명히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책임 소재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사고 치고서 이제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AI가 이렇게 한 거예요라고 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안전성, 뭐 투명성 이런 것들도 이거는 이제 법에서도 명시해놨죠. AI 쓸 때 반드시 우리는 AI 쓰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 사전에 고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AI 윤리 이어서 개인정보 관리인데, 요거 제가 앞에서 아까 요 얘기했었죠. 요 부분의 문장을 제거해도 개인정보는 중요시해야 된다. 그 맥락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의 업무 방식이라고 썼는데 AI를 활용하던 이전의 업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사람 데이터를 접하게 된다면 이 사람 데이터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메일로 보내거나 메신저를 보내거나 이렇게 막 외부로 노출하는 것을 함부로 하진 않죠. 예,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은 최소화를 해야 되고 꼭 써야 한다면은 가명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AI의 개인정보 입력을 좀 금지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AI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고 데이터와 매치를 시켜서 리스폰스를 만들죠. 그런데 이제 많은 AI 서비스들이 요 입력한 프롬프트와 리스폰스 내용을 계속 데이터로 넣어가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개인정보 입력을 프롬프트로 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요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만든 그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생성형 AI를 쓰기 위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거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작권입니다. AI로 만든 것이 저작권이 있는가,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AI를 학습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또 이렇게 가로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AI 이전에 업무하던 방식의 저작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때는 공식적으로는 그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시에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AI를 써가지고 이제 AI를 써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저작권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내외적으로도 AI가 만든 것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인 것 같다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요거는 봐도 끝이 없습니다. 한 5분, 10분 해서 볼 건 아니고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또 설명해준 자료와 영상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여기다가, 여기 링크 있죠? 이 링크 2개 있는데, 얘는 이제 핸드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가 왜 중요하고 어떤 것들 해야 되는가 하는 가이드북이고요. 과기부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주요 토픽들 아까 10개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유튜브 영상으로 영상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제가 넣고 싶었던 자료가 요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이것도 PDF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질문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럼 저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런 주요 토픽, 저작권, 개인정보, 인격권, 허위 조작 정보, 오남용, 책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Q&A로 해서 yes, no,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들을 쭉 적어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참고해 보시면은 PDF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보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